장삼봉이라는 사내가 있었다. 30살이 넘도록 변변한 생업 없이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며 살았다. 그는 말주변이 무척 좋았고 눈치도 빨랐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재주가 탁월했다. 하지만 정직한 노동은 체질에 맞지 않았다. 어느 봄날 삼봉은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도착했다. 배가 고파 주막에 들어섰는데 마침 그곳에서 한 노인이 탄식하고 있었다. 이를 어찌하나? 사흘 후가 사또 생신인데 약속한 백자 항아리가 완성되지 못했으니 주막 주인이 말했다. 김영감, 그 유명한 도공이 병이 들어 누웠다지 않소? 달리 방법이 없지 않소? 삼봉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는 슬쩍 노인에게 다가갔다. 소인이 듣자 하니 백자 항아리 때문에 걱정이 크신 모양입니다. 그렇소. 자네는 누구인가? 소인은 경기도에서 온 도공입니다. 조부께서 사홍원에서 일하셨고 소인도 그 솜씨를 이어받았지요. 이는 물론 거짓말이었다. 삼봉은 도자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어릴 적 도자기 굽는 마을을 지나다니며 본 것들이 있었고 도공들의 말투와 손짓을 흉내낼 수는 있었다. 노인의 눈이 빛났다. 정말인가? 그럼 혹시 이 일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물론입니다. 허나 급한 일이니 값을 좀 쳐주셔야겠습니다. 당연하지. 일만 잘 되면 동전 10량을 주겠네. 삼봉은 노인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갔다. 노인은 마을에서 제법 부유한 상인이었고 사또에게 진상할 백자 항아리를 주문받았던 것이다.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는 이미 만들어진 항아리가 있었다. 하지만 문양이 엉성하고 색이 고르지 못했다. 이게 병든 도공이 마지막으로 만든 것인데 이대로는 바칠 수가 없소. 삼봉은 항아리를 찬찬히 살폈다. 사실 그는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잘 몰랐다. 하지만 자신 있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것은 다시 구워야겠습니다. 가마의 온도가 균일하지 못했군요. 그렇다면 오늘 밤 안에 가능하겠는가? 해보겠습니다. 삼봉은 그날 밤 가마로 갔다. 다행히 도공의 조수 2명이 있었다. 그들은 병든 도공의 지시 없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다. 삼봉은 당당하게 말했다. 내가 경기도에서 온 도공이요. 오늘 밤 이 항아리를 완성해야 하니 내 말대로 따르시오. 사실 삼봉은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조수들에게 어느 정도 온도가 적당하오? 어느 만큼 구우면 돼오? 하고 슬쩍슬쩍 물어보며 마치 확인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조수들은 자기들이 아는 대로 대답했고 삼봉은 그것을 다시 명령처럼 전달했다. 좋소. 그럼 그 온도로 맞추시오. 이 정도 시간이면 되겠소. 결국 항아리는 조수들의 실력으로 완성되었다. 아침이 되어 가마에서 꺼낸 항아리는 제법 보기 좋았다. 노인은 크게 기뻐하며 삼봉의 손을 잡았다. 역시 경기도 도공은 다르구만. 동전 10량 여기 있소. 삼봉은 돈을 받고 떠나려 했다. 그런데 노인이 붙잡았다. 실은 말이오. 우리 딸이 시집갈 나이인데 마땅한 사위감이 없소. 자네 같은 기술자라면 사위로 삼고 싶은데 어떻소? 삼봉은 잠시 망설이다 노인의 집을 둘러보았다. 큰 기와집에 곡간도 여럿이었다. 딸은 어떤지 슬쩍 엿보니 얼굴은 평범했지만 온순해 보였다. 소인 같은 사람을 사위로 삼으시겠다니 영광입니다. 그럼 여기 머물면서 도자기 일을 계속하게. 나도 도자기 사업을 키우고 싶었네. 삼봉은 이렇게 첫 번째 장인을 얻었다. 김영감은 기뻐하며 삼봉을 위해 작은 가마를 마련해 주었다. 삼봉은 온갖 핑계를 대며 직접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피했다. 좋은 흙을 찾아야 한다. 도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날씨가 적당하지 않다. 등등. 대신 조수들을 감독하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다. 혼인 후 넉 달쯤 지났을 때 삼봉은 슬슬 답답함을 느꼈다. 매일 같은 마을, 같은 집, 같은 아내. 게다가 장인은 자꾸 도자기를 만들라고 재촉했다. 조수들도 점점 삼봉의 무능함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사위, 이제 슬슬 큰 작품을 만들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장인어른.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경기도에 두고 온 특별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러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리겠나? 2달쯤 걸릴 듯 합니다. 길이 멀고 험합니다. 장인은 흔쾌히 허락했고 노자돈까지 주었다. 삼봉은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물론 경기도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삼봉은 충청도의 한 큰 고을로 향했다. 강원도에서는 도공이었으니 이번에는 다른 기술자가 되어보리라 생각했다. 보름을 걸어 도착한 그곳은 제법 번화한 고을이었다. 마을 입구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옆방에서 목수들이 술을 마시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큰일이네. 박진사 댁 사랑채를 짓기로 했는데 솜씨 좋은 목수가 없다니. 원래 청주에서 오기로 한 목수가 다리를 다쳐서 못 온다지 않나? 박진사 양반이 성격이 급하신데 이러다 우리 모두 곤장 맞겠네. 삼봉은 또다시 기회를 포착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목수들을 만났다. 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박진사 댁 일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모양이요? 그렇소. 자네는 누구인가? 소인은 경상도에서 온 목수 장삼봉이라 하오. 마침 이 고을을 지나가는 길이었소. 목수들의 눈이 번쩍 뜨였다. 목수라고? 솜씨는 어떠한가? 조부께서 경복궁 중건에 참여하셨고 소인도 여러 양반댁 사랑채를 지었소. 이 역시 거짓이었다. 하지만 삼봉은 자신 있게 말했다. 목수들은 그를 박진사 댁으로 데려갔다. 박진사는 50대의 위엄 있는 양반이었다. 그는 삼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자네가 목수라고? 어디 솜씨를 보자. 사랑채 털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박진사는 삼봉을 사랑채가 지어질 자리로 데려갔다. 삼봉은 주변을 둘러보며 아는 척 끄덕였다. 사실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터는 좋습니다. 허나 저쪽 큰 나무는 베어내야 하겠습니다. 그림자가 사랑채에 들이우면 습기가 차기 쉽습니다. 이는 그가 옛날에 우연히 들었던 목수의 말을 흉내낸 것이었다.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경험이 있구만. 그럼 자네에게 이 일을 맡기겠네. 감사합니다. 허나 소인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일꾼과 목수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지.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게. 삼봉은 마을의 목수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그들에게 지시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의견을 듣고는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박진사에게 보고했다. 나리, 기둥은 소나무보다 참나무가 좋겠습니다. 더 튼튼하니까요. 이는 현장 목수가 삼봉에게 조언한 것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었다. 대들보는 이 정도 굵기면 충분합니다. 이 역시 목수들이 계산해 준 것이었다. 박진사는 매번 감탄했다. 역시 솜씨가 대단하구만. 공사가 반쯤 진행될 무렵 박진사는 삼봉을 불렀다. 장목수, 실은 내게 딸이 하나 있네. 나이는 22인데 아직 시집을 못 갔네. 기술도 있고 사람됨도 좋은 자네 같은 사람이라면 사위로 삼고 싶은데 어떤가? 삼봉은 속으로 웃음이 났다. 또다시 사위가 될 기회였다. 그는 겸손한 척 말했다. 소인 같은 사람을 사위로 삼으시다니 황송합니다. 그럼 혼례를 올리세. 공사가 끝나면 말일세. 석 달 후 사랑채가 완성되었다. 실제로는 마을 목수들이 지은 것이지만 박진사는 모든 공을 삼봉에게 돌렸다. 혼례가 치러졌다. 박진사의 딸은 첫 번째 아내보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낭낭했다. 삼봉은 이제 두 고을에 2명의 아내와 2명의 장인을 두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강원도의 첫 번째 장인은 삼봉이 2달 안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벌써 석 달이 지났다. 삼봉은 충청도 박진사에게 말했다. 장인어른, 혼례도 올렸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목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상도 고향에 두고 온 도구가 있으니 한번 다녀와야겠습니다. 얼마나 걸리겠나? 1달쯤 걸릴 것 같습니다. 박진사는 흔쾌히 허락하고 노자돈을 주었다. 삼봉은 충청도를 떠나 다시 강원도로 향했다. 강원도에 도착한 삼봉은 첫 번째 장인 김영감을 만났다. 김영감은 섭섭한 얼굴이었다. 사위 2달이라더니 넉 달이 지났구만.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길에서 병을 얻어 한참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구만.
이제 도자기를 만들어야지. 예, 물론입니다. 삼봉은 다시 한 달을 강원도에서 보냈다. 그리고 또 핑계를 댔다. 장인어른, 경기도에 옛 스승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다녀오게. 이렇게 삼봉은 두 고을을 오가며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한 곳에 한 달씩 머무르고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돌아오고 강원도에서는 도공명인, 충청도에서는 목수명인. 하지만 이런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다. 거짓말을 계속 지어내야 했고 두 아내의 성격과 습관을 모두 기억해야 했다. 가끔 강원도 아내의 이름을 충청도에서 부르거나 도자기 이야기를 목수 현장에서 할 뻔한 적도 있었다. 1년 반이 흘렀다. 삼봉의 거짓말은 점점 교묘해졌다. 강원도 아내가 아들을 낳았고 충청도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삼봉은 두 집안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려 자기 돈을 모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원도 김영감이 말했다. 사위, 좋은 소식일세. 원주 가명에서 관청에 납품할 백자를 주문했네. 우리 작품을 보여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내일 당장 원주로 가세. 내가 함께 가겠네. 삼봉은 당황했다. 원주 가명에 가면 진짜 도공들이 수두룩할 것이고 자신의 무식함이 들통날 게 뻔했다. 장인어른, 소인이 요즘 몸이 좋지 않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무슨 소리인가? 큰 기회일세. 몸이 좀 불편해도 가야지. 삼봉은 어쩔 수 없이 김영감과 함께 원주로 향했다. 마음속으로는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다. 원주에 도착하니 가명마당에 여러 도공들이 모여 있었다. 각자 자신의 작품을 내놓고 품평을 받는 자리였다. 삼봉은 식은땀을 흘리며 구석에 섰다. 자, 이제 각자 자기 작품을 설명하시오. 한 도공이 나서며 항아리의 유약과 문양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다음 도공도 그 다음 도공도 전문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삼봉은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강원도에서 온 장삼봉. 김영감이 삼봉을 떠밀었다. 삼봉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 순간 건너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박진사였다. 충청도의 두 번째 장인 박진사가 바로 옆방에서 목재 납품 심사를 받으러 온 것이었다. 가명에서는 도자기와 목재를 같은 날 심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진사도 삼봉을 알아보았다. 저 사람은 우리 사위가 아닌가? 박진사는 급히 도자기 심사장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삼봉 옆에 서 있는 김영감을 보았다. 실례지만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김영감이 대답했다. 나는 강원도 김영감이라 하오. 여기 있는 장삼봉은 내 사위이자 훌륭한 도공이요. 박진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도공? 장삼봉이 도공이라고? 그렇소. 무슨 문제라도? 이 사람은 목수요. 내 사위이기도 하오. 주변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삼봉에게 쏠렸다. 김영감이 소리쳤다. 뭐라고? 목수. 장삼봉은 도공이요. 아니요, 목수요. 도공이요. 두 장인이 서로 다투는 사이 삼봉은 뒤로 물러섰다. 도망치려 했지만 가명의 관속들이 이미 출입구를 막았다. 잠깐, 이자를 잡아라. 가명의 관리가 소리쳤다. 삼봉은 붙잡혔다. 신문이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그는 도공도 아니었고 목수도 아니었다. 두 집안의 사위 행세를 하며 돈을 갈취한 사기꾼이었다. 조수들과 목수들을 교묘히 이용해 일을 시키고 자신은 명인인 척했던 것이다. 두 장인은 충격에 빠졌다. 김영감은 주저앉아 울었고 박진사는 분노로 떨었다. 이 파렴치한 놈. 우리를 속이고 딸들을 농락했구나. 삼봉은 곤장 50대를 맞고 유배형에 처해졌다. 두 아내는 이혼을 선언했고 두 장인은 속은 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삼봉이 유배지로 끌려가는 날 두 장인이 마주쳤다. 김영감이 박진사에게 말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믿었소. 말만 잘하면 다 명인인 줄 알았지. 박진사가 한숨을 쉬었다. 그렇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것이 화근이었소. 두 노인은 쓸쓸히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딸들은 각자 아이를 안고 홀로 살아가야 했다. 삼봉은 유배지에서 죽을 때까지 매일 자신에게 물었다고 한다. 나는 도공이었나? 목수였나? 아니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나? 거짓으로 얻은 명예와 재산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언젠가는 무너진다. 삼봉은 말주변과 눈치로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진짜 실력이 없었기에 결국 파멸했다. 더욱이 그는 욕심을 부려 한 가지 거짓으로도 모자라 두 가지 거짓을 동시에 유지하려다 더 빨리 들통났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결국 자기가 친 거미줄에 자기가 걸려 죽는 법이다. 이 이야기는 또한 사람을 판단할 때의 신중함을 경고한다. 두 장인 모두 삼봉의 말솜씨와 태도만 보고 믿었다. 실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사위로 삼은 것이 화근이었다. 말만 잘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더 믿을 만하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진실한 속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자기 능력만큼 살아가는 것이 비록 느리고 힘들어 보여도 결국 가장 확실한 길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